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마음이 흐르는 대로입니다. 지은이는 지나영, 펴낸 것은 다산북스입니다. 이 책은 한국인 최초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가 난치병을 앓으며 길어올린 삶의 기록으로 자신만의 관점으로 단단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전합니다. 저자는 대구 카톨릭대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의사 면허증을 따오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의사 국가고시를 최상위 성적으로 통과하였고 존스 홉킨스와 그 연계 병원에서 소아정신과 교수로 활동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정신과를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며 치료와 연구, 교육에 전념하던 중 돌연 이름 모를 병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 장애 중 하나인 신경매개 저혈압으로 병마와 싸워왔습니다. 병의 정체를 찾기까지, 완치가 없는 병과 함께하는 삶에 적응하기까지 고된 여정을 거치면서 그녀는 그간 자신이 품어왔던 자신의 진심을 따르라 라는 인생의 모토를 더욱 단단히 되새겼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걸어왔기 때문에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었고 자아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흐르는 대로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내 인생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구나.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내 인생 역시 예기치 않은 일과 수많은 반전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햇살이 쨍쨍한 맑은 날을 사랑했다. 그 밝은 기운에 내 기분도 절로 좋아지곤 했으니까.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나는 그런 날은 칙칙하고 어두워서 싫었다. 마치 소풍날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내일도 따스한 햇살이 세상을 감싸주길 바랐다. 그런데 뒷마당에 상추와 오이, 파와 호박 등을 심고 기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비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비가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그렇기에 어떤 생명에게는 비 오는 날이 곧 선물이 될 수도 있음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 매일 화창하기만 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은 황량한 사막이 아니던가. 그리고 한없이 맑고 화창할 줄만 알았던 내 인생에 거친 회오리 바람과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나서도 비슷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 삶에 갑자기 해가 뜨지 않아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 걸까 하며 원망하고 싶었을 때, 그때가 바로 메마른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비 오는 날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대략 3년 전이었다. 만 41세 생일을 앞둔 하루 전날, 쉴 틈 없이 달려오던 내 인생을 180도 우회하게 만든, 지금까지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몸살과 같은 근육통과 오한을 앓은 이후 나는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더니 결국 잠시 앉아있거나 서 있는 일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늘 에너지 넘치고 활동적이었던 나의 삶은 마치 햇살에 안개가 걷히듯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현저히 달라진 내 삶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금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그제야 나는 안개가 걷히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 내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또 더욱 가치 있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병을 마주하고 반추해본 내 삶의 궤적과 거기에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 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삶이 가차없이 중단되어 절망했을 때 그간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작가라는 일에도 이렇게 도전해보게 되었다. 가장 처절하고 절박했던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창작품을 낳게 한 셈이다. 나라는 사람이 신의 창조물이라면 내 삶은 내가 만드는 창조 작품이다. 삶이라는 큰 바위를 받침대에 올려두고 매일 조금씩 정으로 쳐 깎아나가는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한 그 장인이 바로 나인 것이다. 어떤 날은 바위를 잘못 쳐서 조각이 원하지 않게 깎이는 바람에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계속 치는데도 좀처럼 깎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을 것이다. 치면 칠수록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되는 것 같아 속상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조각품들을 신경 쓰거나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조각품이 무엇인지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완성하고픈 이미지에 더욱 집중하려고 했었다. 커다랗고 볼품없는 바위가 얼마나 멋진 작품이 될지는 결국 바위의 주인이자 장인인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에게 그 바위를 어떻게 만들지 맡겨버리기에는 내 삶이라는 조각품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산 지도 20년이 다 되어간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각자의 삶이라는 창조작품이 모두 다르고 내 삶은 내가 주체적으로 조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는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곳 사람들이 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당연히 여기고 각자 다른 의견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장려해주는 문화가 무척 낯설게 느껴졌다. 이를테면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조차 그러했다. 한국에서는 여럿이서 식당에 가면 메뉴를 통일하는 것을 일종의 미덕으로 여기곤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 가지 메뉴를 주문하더라도 스프로 드릴까요? 샐러드로 드릴까요? 라거나 스테이크 어떻게 구워 드릴까요? 하고 개인의 의사를 묻기 때문에 오롯이 나의 결정으로 고른 메뉴를 먹게 된다. 이처럼 미국에 살면서는 사소한 일에도 내 의견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적응해야 했다. 이렇게 늘 내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야 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나니 통일하지 않았을 때 오는 장점도 많다는 것을 배웠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나에게 너그러워지는 법을 배웠다.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내 진심을 따라 살 때 숨통이 탁 트인 듯한 자유로움을 만끽해 보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고집스러울 만큼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으며 살아왔다. 의대를 선택한 것도, 미국으로 훌쩍 날아온 것도, 또 이곳에서 미국 의사 면허를 따고 여러 병원과 연구소에서 경력을 쌓은 것도, 정신과를 고수한 것도, 지금까지 볼티모어라는 낯설고 험한 지역에서 의사로 살아온 것도 모두 다른 사람의 기대나 생각이 아닌 오직 내 진심을 따른 결과였다. 덕분에 고생도 많이 하고 실패도 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병에 걸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까지 잃어보았다. 그럼에도 나는 내 삶에 후회가 없다.
나 자신이 뿌듯해 할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험이나 실패를 피하기보다 당당히 맞서 도전하고 과감히 뛰어들어 보았기 때문에. 2장. 삶의 무게를 덜어내자 비로소 보이는 것들 중에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 나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지 야망이 큰 사람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 들어가겠다거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고 마음 먹었던 것도 아니었다. 여느 성공한 사람들처럼 몇 년치 계획을 세워두고 무서울 만큼 집중해 차근차근 그 길을 밟아온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내 인생은 실패와 의외의 기회로 점철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어울릴 것이다. 나는 다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고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했으며 마음이 흐르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그런 내게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비결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난 것, 오직 그것뿐이다. 유명한 자기계발서나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대부분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향해 가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5년, 10년 후를 바라보고 특별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따르기보다는 그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환경에 집중하고 당장 내가 궁금한 일,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는 미래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위해 지나치게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어느 정도의 희생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전문의가 되려면 학부 과정부터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까지 장장 10년가량을 소위 피 터지게 공부해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과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과까지도 돌며 수련해야 한다. 이렇듯 목표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기나긴 인생을 볼 때 목표만을 위해 현재를 지나치게 희생하고 원하지 않는 곳에 에너지를 쓰며 자신을 괴롭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내 아버지는 언니와 나를 낳고 기르시면서 당시 대구에서 흔하던 봉제 공장에 다녔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17살 때부터 공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고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다. 어른이 되어서도 적은 월급을 받는 노동자였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공장주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고 결국에는 작은 공장을 차려 운영도 하셨다. 아버지는 쉴 틈 없이 일했다. 그러면서도 늘 입버릇처럼 40살에 은퇴해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오직 그 목표를 위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죽도록 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했으며 자신이 무엇을 진실로 원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고 살았다. 그런데 어디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이던가. 아버지는 40살이 된 후로도 20년을 더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 그리고 환갑이 되었을 때 죽음의 문턱까지 넘나들 만큼 큰 건강상의 위기를 겪으셨다. 물론 아버지의 선택과 삶을 부정하거나 한심하게 볼 생각은 추워도 없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과 의무도 존재하니까. 하지만 나로서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보며 미래를 위해 무조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더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나에게는 내가 마주한 지금 그리고 여기의 삶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너무나 식상한 그 말을 나는 지금껏 한 발자국씩 몸소 증명하며 살아왔다. 또 미래에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로 가는 길이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진심으로 열정을 품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없던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게 인생이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린다는 것. 누구도 가지 않는 길, 위험하다고 모두가 회피하는 길, 실패가 자명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일도 많으니까 말이다. 이렇듯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간판이나 학력, 그리고 자본이나 주변의 지원 등 소위 말하는 성공의 조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마음 자세다. 컵에 물이 반이나 차 있다는 관점과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은 차이가 크다. 나는 물이 반이나 차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나머지 반도 채워지리니 믿는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릴 때 이러한 마음가짐은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이런 생각을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그만 역경에도 비관적으로 절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레지던트 과정에 낙방했을 때, 인턴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언어 장벽으로 바보 취급을 당했을 때, 풀이 죽거나 또 실패할까봐 걱정만 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실수를 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으니 내일은 더 나아지리란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나는 더 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었다. 미국에는 구름의 뒤편은 반짝인다 라는 말이 있다. 어떤 역경이든 그 속에 희망이 숨어 있다는 뜻이다. 나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당장의 불행이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더불어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좋은 일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돌이켜보면 내가 겪은 각종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내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실패란 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므로. 나는 병으로 인해 1년 가까이 직장을 쉬어야 했고 2년 동안 제대로 일어나고 걸을 수도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그 때문에 열의를 갖고 임하던 각종 강의와 연구에서도 손을 떼야만 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날도 많았다.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었던 삶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병에 걸려 일을 쉰 덕분에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누렸다. 병이 아니었다면 나는 의사로서 또 교수로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매일 바쁘게만 살아가느라 삶을 뒤돌아볼 틈도 없이 앞으로만 달려갔을 것이다. 병을 겪으며 세상과 사람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처참히 무너진 환자의 입장에 온전히 놓여보았기에 좋은 의사란 그저 아는 것만 많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알아주고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의사라는 것도 배웠다. 남편과 나는 예상치 못한 병이라는 바위에 아무런 방어책 없이 부딪혀 아픔과 혼란을 느끼고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병 덕분에 언제나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 모든 걸 겪고 난 지금은 병이 내게서 빼앗아 간 것보다 주고 간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노라고 이야기할 것. 애초에 삶은 무한하지 않고 삶 속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 역시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꼭 필요한 부분에 좋은 에너지를 사용해 삶을 가치 있게 꾸려나가야 한다. 나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살아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은 예전보다 현격히 부족해서 이제는 많은 일에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어도 내가 해낼 수 있는지를 더 세심하고 깐깐하게 따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이니 내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숱한 고뇌 끝에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일 중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 즉 마음이 흐르는 곳에 있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혹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꾸역꾸역 하기엔 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나 소중하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예전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 마음껏 관계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고 정말 친했던 친구들조차 자주 만나기가 어렵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오래 맺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자 정말로 내 주변에 두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추려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만 하기에도 삶은 너무나 짧다. 미국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그 밖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숟가락 이론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숟가락에 비유한 말로 어떤 일에 필요한 에너지에 따라 사용되는 숟가락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밥을 먹는 일에는 숟가락 1개가 필요하고 샤워를 하는 일에는 숟가락 2개가 필요하며 직장에서 일하는 데에는 숟가락 6개가 필요하다는 식이다. 평범한 사람이야 숟가락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지만 몸이 아픈 사람은 애초부터 갖고 있는 숟가락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없다. 만약 나에게 하루에 숟가락 12개가 주어진다면 하루 동안 이 숟가락을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오전에 무리해서 숟가락을 10개 사용하고 나면 오후와 밤에는 2개의 숟가락으로 살아야 하고 하루가 끝나기 전 숟가락을 다 사용해버리면 완전히 지친 채로 며칠을 푹 쉬어야 몸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을 이제는 좀 더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의 생일 파티나 직장 동료 자녀의 돌잔치 같은 일들 말이다.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참석하고 싶은 일들에만 가도 된다고 허락해주고 나니 마음도 더 편안해진다. 또한 나는 강의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회복하는 일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의를 맡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나에게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고 나니 오히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쉬는 시간도 명상을 하거나 제대로 쉬면서
예전처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적당히 기다리면서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법도 배웠다. 방에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으면 꼭 필요한 물건을 찾기가 어렵듯이 나를 둘러싼 일들도 이것저것 너무 많으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내기가 어려워진다.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집중도도 흐려지기 마련이다.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다라는 중국인 학자 이머당의 말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내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덜어내는 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요구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이 일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라든가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이 일은 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적합한 사람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잘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하는 대로 삶이 흘러간다는 것. 사람의 생각에는 현실을 제어하는 큰 힘이 있다. 식이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마른 몸을 거울로 보면서도 뚱뚱하다고 인식한다. 단지 그렇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신의 눈으로 마른 몸을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의 몸 실루엣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몸이라고 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그 몸이 뚱뚱하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이렇듯 자신의 몸이 뚱뚱하다는 그 생각이 때로는 현실의 거울에 그대로 비쳐 보이기도 한다. 과거에 했던 경험과 평소 갖고 있던 믿음들은 우리의 뇌가 감각을 통해 외부 상황을 접하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무의식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긍정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느끼는 현실이 다 다르다면 결국 내가 보는 현실을 나의 생각에 따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의 확신과 달리 그 이후 나는 분실물 보관소에서 내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돌아오는 길에 소중한 노트북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당 부분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식한다. 넬슨 만델라가 영국의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대장이다 라는 구절을 인용해 말한 것처럼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내가 내 세상의 중심인 것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이 모두 내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편협함과 오만함이 아니며 이기적이거나 남을 해치는 사고방식과도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도 되고 내 삶의 중심은 바로 나이므로 내가 지각한 세상의 역사는 내가 쓴다는 의미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이 써주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서 처한 모든 상황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내 역사는 오직 나만이 써 나갈 수 있다고 믿다 보면 실제 우리의 삶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 인디언 문화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두 마리 늑대 이야기가 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화와 원망,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희망과 사랑,
평화와 기쁨, 감사로 가득 찬 늑대지. 그러자 손자는 그럼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내가 말하고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간다. 이를 자기 성취 애원이라고 한다. 그러니 내가 쓰고 싶은 내 세상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점점 가까워지는지 실험하고 경험해 본다면 우리 삶은 더욱더 흥미롭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